지금 나라 살림이 엉망이죠. 내년 예산도 엄청나게 줄었고요. 특히 교육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교육 예산이 6조 9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올해보다 무려 9.1%나 줄어든 액수입니다. 엄청나게 줄었죠. 거기다가 교육청 예산에서 대학에 주는 금액이 7,215억 원이 늘어나서 실제로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7조 6천억 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시도교육청 예산 중 85% 정도는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예산입니다. 이건 줄일 수가 없는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15%에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실제로 내년에 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65% 정도가 줄어든 셈입니다. 그만큼 사업을 벌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이주호 장관은 유사 사업을 통폐합해서 올해 166개 사업을 내년에 30개 정도로 구조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좋아 구조조정이지 사실상 대부분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관련 사업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관련 사업이 하나만 있었는데 내년에는 디지털 역량 제고, 디지털 기반 구축, 디지털 교과서 개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디지털 관련 사업은 역량 발달에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 유아교육에는 별로 해당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 영유아나 경계성 장애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촘촘하게 개별 지도와 조기 치료 등의 일을 벌여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서 그럴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가장 손쉽게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은 내년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급 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 인건비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학교 운영비도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학급 수를 줄이면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질 것이고 교육의 질도 나빠질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내년도 신규 교사 수도 많이 줄었는데 뽑힌 신규 교사도 발령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유보 통합을 위해서 교육청의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나 장학관을 더 늘려야 하는데 이것도 전망이 불투명하고요. 원래 계획대로면 지금까지 시도에서 담당했던 어린이집 예산을 내년부터 교육청이 관리하고 이를 위해서 인력을 보충하기로 했었는데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계속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실현하려면 예산 확보가 우선인데 지금처럼 예산 확보가 안되면 공교육 정상화는 점점 더 요원해지게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저출산 정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었는데도 저출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사교육비 부담인데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축소되어 공교육이 약화하면 사교육비가 늘어서 저출산 문제는 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발달지원 영유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외면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달지원은 질환이나 장애가 아니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애를 먹고 있죠. 시기를 놓치면 퇴행이 진행될 수 있어서 부모들이 투잡을 뛰면서까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부모가 치료센터나 발달연구소 등을 전전하면서 많은 돈을 쓰는 겁니다. 발달지원은 최근 4년 동안 85%나 늘어날 정도로 그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을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이죠. 그만큼 특수교육 전공교사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데도 교육부는 학급수나 교사수를 늘리지 않고 부모에게 온전히 책임을 떠넘기고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공교육이 정상화하지 않으면 부모의 비용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자녀를 낳고 기르겠다는 생각은 점점 더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부모 급여와 같이 현금성 지원을 하니까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 제도 안에서 비용이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공교육과 상관이 없는 거죠. 부모 급여의 경우에 11개월 영아까지 월 7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 영아까지 월 35만원의 부모 급여가 제공되지만
공교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의 질과는 더더욱 상관이 없고요. 이런 부모급여는 당장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지만 시스템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육 안에서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의 한시적인 제도는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부모들이 믿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부모급여와 같은 현금성 지원이 있어도 자녀를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그렇게 많은 공약이 쏟아져도 그때뿐이라서 부모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정부를 믿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으려면 공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공교육 제도 안에서 지출이 발생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거죠. 학급수를 늘리고 교사 수를 늘리고 교사대 영유아 수를 낮추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합니다. 정말 영유아의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교육 예산이 쓰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부모는 부모급여와 같이 당장 자기 손에 쥐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 교육 예산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내용도 정확히 모르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디지털 관련 예산만 해도 너무나 비교육적이어서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되는데 부모들이 모르고 있죠. 특히 유아교육에서 디지털 교육은 치명적인데요. 왜냐하면 화면으로 책을 접하면 영유아의 주의력이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화면으로 정보를 접하면 정신없이 화면을 넘기면서 대충 훑어보는 게 습관이 되어서 오랜 시간 한 가지에 집중한 능력이 향상할 수 없습니다. 화면으로 정보를 습득하면 종이책으로 습득하는 것보다 더 적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참을성과 지구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디지털 관련 사업에 교육 예산이 투입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공격화를 위해서는 교육 예산의 확대와 사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매겨져야 합니다. 교육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육 예산에 대해 많은 관심과 비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